잠시 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영사 출신 이강원 법무사의 중국 이야기가 시작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원 법무사님,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설프게 본인 소개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력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그 산동성에 있는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그 재외국민 보호 업무하고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곳이 아마 전 세계에서 사건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었고 정말 사망 사건도 굉장히 많았던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업하시는 그 우리 기업인들께 중국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는지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중국 공안과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노하우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일단 저는 지금 물무산 법무사무소라는 법률회사, 그 다음에 법무법인 회원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출입국 관련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은 또 우리 재동포들을 위해서 또 자격증이 있어서 또 행정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영사 TV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진행할 내용은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행 기본 원칙, 재외공간은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파견된 영사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임무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요. 자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 유형 및 대처 요령.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기업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17년 3월이었을 겁니다. 2016년도에 사드 발표 나오고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보복 조치가 있었고 특히 롯데마트라든가 롯데백화점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 뭐 한한령이 내려져 가지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고 막 시위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때 아마 중국에서 사업하신 여러분들 굉장히 큰 곤혹을 느꼈을 그때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우리 국민, 우리 기업가들이 사망하시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 사망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동포, 재동포들의 어떤 삶, 그 다음에 그들과 인연을 인해서 대림동의 사무실을 개업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사가 하는 재외국민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외국민 보호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근데 일반 원칙은 이제 뭐 헌법에 규정된 건데요. 당연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무리 이제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재외국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뭐 돈을 빌려달라, 뭐 통역해달라, 누가 나를 괴롭히니까 대신 좀 때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 어떤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 공간에 바라는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다만 영사인 내가 판단했을 때 정말 이걸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그 불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몸이 힘든 방향으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4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까 영사 조력 범위를 벗어난 뭐 무리한 요구, 뭐 환전해달라, 뭐 숙식비 제공해달라, 택시비 대납해달라, 택시비가 없다.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와서 통역해달라. 뭐 내가 지금 무서우니까 내 신변을 좀 보호해달라. 민사 업무 처리해달라. 뭐 그건 변호사가 해야 될지 영사가 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민원 수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에서도 굉장히 기대치가 높지만 해외에서는 더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접 몸으로 뛰지 않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자리가 영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우리 한정현 고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좀 제 스스로를 칭찬하자면 이 영사관 오기 전에는 영사관 문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당신이 와서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직접 몸으로 뛰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해결낼 수 있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그런 업무였습니다. 뭐 이제 세부 원칙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 국민을 위해서 주제국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 제국민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국민 업무를 수행한다. 다 좋습니다. 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국민 5항입니다. 재국민 보호의 세부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건, 사고 등 발생 국가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중국에서는 중국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외교부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처리에 있어서 다른 살인 사건, 살인, 강도, 사망 사고, 실종, 행여병자 처리 등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만 또 재외국민의 체포 및 재판에 관련 문제도 있고요.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국외 도피 사건, 국내 소환 등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재외국민 거주 및 왕래가 잦은 지역,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국민이 몇 명 안 되는 데는 경찰 영사 굳이 파견 나가지 않고 외교부 영사가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칭다오 영사관처럼 우리 재국민들이 많을 때는 10만 명이 넘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재공간에 경찰 출신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파견해서 재국민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희가 이제 영사로 가기 전에는 중국어 테스트도 하고 일정 계급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언어 이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하트 표시를 했는데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재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돼 있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영사 나가가지고 골프 싸니까 골프 칠 수 있거든요, 주말에. 근데 사건 사고 나 지금 골프 치니까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골프를 치기 때문에 저는 18호를 다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3월, 4월 돌다 보면 사건 터지면 무조건 갔거든요. 죄송합니다 갔고. 그래서 대신 스크린 골프는 잘 칩니다. 필드 골프보다는. 아무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특히 제가 근무했던 칭다오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돼 있었거든요. 많을 때는 7,000개 가까이 이렇게 작은 업체들까지 해서 식당까지 해서 있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약간 야반 도주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월급도 좀 떼먹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학습이 돼 있어요. 그때 당시 산동성에 있는 우리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회사가 잘 안 되면 우리 월급 안 주고 몰래 도망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여권 뺏고 앞에서 입구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한국 사장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공안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감금돼 있으니까 좀 요청해달라. 그러면 중국 공안들도 뭐가 있냐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직접적으로 유형력 행사, 쉽게 말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직접적 공안들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중국 공인들이 사장한테 해코지하고 하더라도 직접 공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 이거 민사적인 부분이 형사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사관에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면은 아무튼 저희도 그때 당시 현지 정부 공안 당국과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한국 사람 관점에서 많이 좀 처리해달라고 많이 요청했었는데 일단은 중국은 한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국인과 관련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이나 체류 중에 각종 사건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저희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호텔에 가기 때문에 호텔 가게 되면 호텔에 그냥 체크인만 하게 되면 주석 등기가 대체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친척집이나 또는 바이어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무조건 주석 등기를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주석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건이 터져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박집이나 친척집에 갔을 때는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가셔가지고 도시 지역은 24시간 이내, 농촌 지역은 72시간 이내에 되도록이면 주석 등기를 꼭 하셔라. 추후에 사건이 만일 하나 발생하게 되면 하지 않으면 고달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붕괴, 채권 채무로 인한 납치 감금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체 이동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그 즉시 감금죄로 해가지고 처벌이 가능하나 중국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입구에다 뭐 컨테이너 쌓아놓고 자동차도 출입 못하게 하고 전기 수도 끊는 경우도 다반사였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사장 따라다니면서 돈 내놔 하면서 월급 줘 하면서 쫓아다니고 여권 빼고 한국 못 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안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폭행 등 불법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사인 간의 채권 추심을 위한 납치 감금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고 파출소 조사 후 피의자들이 석방됩니다. 석방되고 다시 우리 국민을 재차 납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 관점에서는 납치인데 그들이 봤을 때는 정당한 채권 추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설령 중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이 도망가면 남아있는 중국인들 다 공간 너희들이 그거 우리 못하게 하니까 한국 사람 도망갔잖아. 그럼 네가 책임질까?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스스로 해결해라. 공안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우리 총영사관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나라에서 저한테 비싼 집 얻어주고 아이들 학비까지 대주면서 저한테 급여도 주면서 해외 체류비까지 주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라고 저한테 임무를 줬으면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뭐 책에 나와 있는 원칙도 필요 없고 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여기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내 힘을 좀 보태자. 저는 그 마음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하면 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이야. 중국에서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충분히 역할하고 있어. 정부 멋있어. 이런 말을 듣게끔 되도록이면 현장에 무조건 나갔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불법 체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중국에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우리 한국인들 불법 체류자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데 거기서 왜 불법 체류를 해? 그냥 한국 오면 되지 그러시는데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연을 끊고 사셨던 분들 차마 이제 중국이 오히려 더 편하셔 가지고 안 오시다 보니까 중국에서 체류하셨던 분들 또 한 분들은 한국에서 사건 사고 있어 가지고 기소정지 지명수배가 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에 있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중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불법 체류한 우리 국민이 경제적 건강상 이유로 총영사관에 이제 귀국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더 이상 내 몸이 허락치 않는다. 이제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불법 체류 때문에 한국에 곧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구류 조치를 하고 벌금을 물리거든요. 아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제가 여권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 총영사관을 방문한 장기 불법 체류자는 더는 버틸 수 없어. 영사관을 찾아왔는데 벌금이 없으면 귀국할 수 없다니 여기서 죽으라는 이야기냐 하면서 막 총영사관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건 저희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재국 검령에 의해서 중국 검령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도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이 건강도 그렇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빨리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 치료받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공문으로 정리해서 중국 출입국 공안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때로는 이제 벌금 없이 또는 구류 조치 없이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사관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벌금 낼 때는 뭐 한인회라든가 또 정말 우리 국민이 아파가지고 비행기 탈 수도 없고 또 출국 금지됐을 때는 우리 동포가 운영하는 백두산 양론이라든가 아무튼 우리 한인의 동포단체 조력
그분들의 도움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사고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칭다오 총영사관은 산동성 한계성을 관할하는 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뭐 관광객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많이 돌아가시는 부분이 그 백주, 바이주 많이 드시고 질식사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연간 한 대여섯 건이 질식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서 아침 일어나니까 동료들하고 저녁 가가지고 백주를 뭐 한 53도짜리를 맛있다고 한 2병 정도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럼 토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막혀가지고 질식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좋은 일로 사우디에 출장 오셨다가 또는 좋은 일로 관광 오셨다가 이렇게 사망해서 가시는 분들 가족들을 볼 때마다 큰 아픔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저 과음형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만화도 제작해가지고 리플리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사망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게, 정상적인 사망인 경우, 병원에서 병사로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 사망 진단서는 병원에서 의사가 발급하는데 병원이 아닌 병사가 아닌 외부에서 그 사고로 도망가는 경우에는 공안에서 이제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안에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빠른 장례 절차가 진행이 어려워서 유가족이 불만이 아주 고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가족들의 어떤 불만을 좀 잠재운다기보다는 그분들을 설명을 하려면 직접 담당 영사가 현장에 출동해서 유족들한테 설명도 하고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만 합니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총영사관에서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영사관에서 너희들 무슨 일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대부분 중국에서 사망하신 분들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와야 되는데 뭐 주말 같은 데 발생하시게 되면 비자 발급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착 비자, 착지 비자 지원도 하고요. 영사가 직접 공항에 가가지고 유가족들을 가서 안내도 하고 시신 확인도 하고 사망증명서 발급되는 과정에서 직접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사망 신고하고 또 이렇게 낙골당에 들어가고 하려면 또 사망 진단서를 번역해서 영사 공정 인증, 영사 확인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등 여러 절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고사가 있을 경우에 중국 공안의 유가족 조사 시에는 가능한 한 동행해서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어서 참관도 하지만 영사가 직접 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권 분실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자,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게 비자 없이 그냥 무사증으로 왕래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뭐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그 즉시 영사관에 가가지고 임시여권 발급해가지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올 때도 사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때는 저희 대한민국 여권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는 여권 분실했다 그러면 그냥 곧바로 되는 게 아니고 왜 분실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분실했는지 조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공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출국용 비자 재발급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을 만들어 주더라도 다 반드시 그 전에 공안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안에서 여권 발급해줘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발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중국에서 여권 분실되게 되면 시간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권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다른 나라와 좀 다르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권 및 비자 재발급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여권 중국에서는 특히 여권 간수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강도, 절도, 상해, 폭행, 물품 분실,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물론 중국 공안국에 야오야올링에 신고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겠으나 되도록이면 총영사관
재외국민 보호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처리 절차를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 사람들 월급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금 뭐 외교부에서 이거 혹시라도 이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외교부에서 보면 이강훈 저 왜 그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권리거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사 조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되겠죠. 다만 당연히 내가 해외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당연히 제 공간에 연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활용하십시오. 또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족이나 친지 실종되었을 경우에 영사관 연락하시면 되고요. 여행 중 지갑이나 뭐 지갑 분실이라든가 사고로 금전이 부족했을 경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교부에 해외 신속 송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을 경우에 총영사관 연락하시게 되면 총영사관 거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외교부에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시면 총영사관에 와셔가지고 그 돈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당장 긴급한 어떤 용처에 들어갈 돈은 충분히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수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당연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는데 중국에서 막 조사를 했는데 이 조서 내용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해가지고 서명하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전에 나는 중국말 잘 모르기 때문에 통역 용어를 요청해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영사님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대한민국 제 공간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오게 되면 며칠 있다고 오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도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중국 공안에서 저희 영사관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가 무슨 죄로 해가지고 지금 뭐 어느 간수소에 지금 체포됐다 라고 연락을 오나 이미 저한테 너무 늦거든요. 막상 저희가 사건 처리하러 가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영사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는데 함부로 서명이나 손도장 찍지 마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뭐 중국에서 처리 중 유의할 사항은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법률과 관행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으나 아무튼 어찌됐든 우리가 피해자이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해줬는데 왜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줘라고 할 수 있으나 저희는 주재국의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절차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재판 절차도 그들의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인들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마 사드였을 겁니다. 사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 날 총영사관, 그래서 저희 3.1절이라 그날 휴무였는데 저는 이제 당직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사드 저지, 롯데 배척, 한국상품 불매 등의 피켓을 들고 영사관에 와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중국 공안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우리 공간이 어찌 보면 위험에 처해 있고, 지금 시위가 발생했으니까 와가지고, 안전조치를 해달라. 그 다음에 저희 경비 인력도 좀 강화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영사관 주변이 다 철책으로 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한 4명에서 8명 정도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 걔네들이 물리를 행사하거나 오물 투척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자기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서 이렇게 시위도 했다라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들만 SNS에 올리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 패턴을 주시해서 이제 외교부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건 당연히 공간 경비를 책임지는 저로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협은 느끼지 않았으나 중요한 게 2016, 2017년입니다. 3월 8일 외야의 롯데백화점 앞에서 수백 명이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이제 시위가 발생했거든요.
왜 롯데백화점이었겠습니까? 중국에 롯데백화점 있었어. 그게 아니죠. 사드 그 부지가 저기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에서 니들이 그 부지 제공했기 때문에 하면서 저때 아마 롯데마트하고 롯데백화점 아마 반 이상이 아마 그때 영업 정지 당했었을 겁니다. 소방점검 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시간 관계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아무튼 데모했는데 제가 그때 롯데백화점 관계자 만나고 공항 만나고 해가지고 야, 너그 웨이아이가 그 작은 어촌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역할을 많이 했느냐. 이제 와가지고 저기 사드 때문에 저기 여기 피켓 들고 말이 데모하고 말이지 막 불매운동하고 그러는데 불매운동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영업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 450명 공안을 그때 배치시켰습니다. 제가 배치시켜가지고 시켰는데 또 그때 롯데백화점 그때 김수규 총경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장사 안 되더라도 문은 열겠다.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장사는 안 됐죠. 그냥 앞에 공안들이 쫙 있는데 뭐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나 김수규 총경리가 장사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마 3월 8일 날 1200명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때 중국인들이 데모를 해서 굉장히 그래가지고 공안을 배치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한 경찰이 470명 정도였는 것 같네요. 그때 제가 저랑 아주 친한 사람이 그 웨이아이 공항국의 그 벼른도 국장이었는데 저랑 엄청 친하거든요. 형님 이게 뭐냐고 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빨리 해서 최대한 우리 기업, 롯데백화점 우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업무 방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공안을 배치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어느 선까지 요구를 했냐면 1층 입구에 있는 경비 인력들은 유니폼 다 벗겨라. 경찰 옷 입으면 경찰이 누가 들어오겠냐. 그때 사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경찰들을. 그렇게까지 했었고. 아무튼 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웨이아이 가면 또 한락방이라고 우리 한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오성홍기 꼽아놓고 막 업무 방해하고 그런 좀 낌새가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좀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계속 동향 파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또 각 지역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중국 담당자들을 만나려고 해도 전혀 만나주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만나야지 뭐 저희도 뭐 공문을 쳐가지고 외교부에다가 보고도 하고 뭐 할 텐데 아무도 안 만나준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저는 만났죠. 야, 평상시 친구라면서 나 사무실 와 있으니까 빨리 와니까 아예 안 만난다는 거야. 출장 갔다는 거야. 아이 그렇게 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드 때문에 만나던 게 아니고 왜 왔냐 그래서 나 휴가여가지고 니들이 안 만나주니까 할 일도 없어가지고 휴가여서 왔어. 그냥 술이나 한잔 하지. 마지막에 왔으니까 또 밥은 사주더라. 그래서 밥 사줄 때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왜 그러냐니까 아 형사 지금 만나면 안 돼. 지금 만나면 안 돼. 오늘 친구로서 만나러 온 거야 하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다 빼냈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또 그걸 공안에다가 공문을 해가지고 외국에 보고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빨리 가니까 좀 주목구구식인데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인데요. 이제 저 가명입니다. 그때 당시 69세이셨으니 저분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하고 20년간 연락을 끊으신 분이에요. 중국에 오셔가지고 사업 잘 되다가 이제 잘 안 되셔가지고 자녀들하고는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유가족들을 어저께 찾았죠. 유가족들 어저께 찾았는데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유가족의 의무가 이런 게 있고 권리도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아버지 생각 안 한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영사관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죠. 내가 이임장은 하나 써줄게.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총영사관 주도로 화장도 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했죠. 그다음에 그 시신 수습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면 시신 보관 비용도 있고 화장 비용도 있고 유골함 구매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유가족 안 하겠다니까 일단은 무슨 급히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 비용으로 충당을 했죠. 물론 나중에 제가 이제 긴급 군함비로 여교부에서 받아가지고 받아냈어요. 제 개인 돈 당시는 제 개인 돈으로 충당을 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 사업하시는 우리 기업가 분들이 다 좋은데 중국에 가니까 젊은 처자랑 이렇게 살림도 좀 차리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가족들하고 많이 멀어지시고 그러다가 사업이 좀 망해가지고 배신도 당하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참 안타깝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저희가 중국 가서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 고국 땅을 바라보면 목을 매다니 외야의 사건인데 외야에 가게 되면 해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소나무도 있고요. 거기서 중국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대한민국 땅이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 국제해수욕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분도 똑같은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이분은 자살하셨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드셔서 자살하셨거든요. 제가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이분도 아무튼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셨어요. 소나무에다 하면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번에 한국에 수배가 있었죠.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뒷수습을 하면서 쓸쓸한 마음을 뭐 숨길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다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기 중국 동포 그리고 대림동에 사무실을 내면서 사실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제중 동포들 보고 조선족 짱깨 막 하면서 비하하고 너그 나라로 꺼져 막 이런 막 말씀을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거기서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족 동포들 굉장히 잘 사시잖아요. 중국에서. 그잖아요. 그리고 물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기업인들 가게 되면 도와주고 실질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들하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저는 제가 그 중국에서 있을 때 우리 국민들 오갈 데 없는 국민들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줬던 분들이 그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뭔가 기회 되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좀 도움을 좀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찌보면 한국에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많이 보면서 내가 중국에서 도움 받았던 부분을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판단하고 2019년 12월 13일 날 대림동에 사무실을 냈고 지금은 뭐 사랑방처럼 제가 지금 대림동 동네 이장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포들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저 찾아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동포들하고 왜 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김용옥 교수도 말했지만 조선족들은 저희들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저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추후에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중간에서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하고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동포들의 역할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 지금 인구도 많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같은 핏줄들이 힘 합쳐가지고 용상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역할에 있어서 저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뭐랄까요. 일명요연하진 않았으나 시간을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맥상통한 게 중국에서 제가 18년 동안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저희 사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중국 분이라고 호칭을 해라. 처음에 중국을 들어갈 때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 사람들에서 비하하면서 만났는데 중국 분으로 호칭을 하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오늘 말씀 너무 감동 있게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하기 위해서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애써주신 저희 회장님 한 말씀 들으시고 지금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정확히 1분씩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자기소개하시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십니까? 네.
시간에 목소리도 안 트여지는데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 들려주신 이강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법무사, 저희 기업가 협회에 법무 일을 다 맡아서 해주시고요. 저희 회원사이기도 하고 또 너무 올바르게 공무원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각자 소개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서 얘기도 되는 건가요?